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유동자산의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예. 아주 터무니없이 틀렸어요. 자, 2, 3, 4는 맞았는가 읽어보면은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이다. 예. 그게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네, 이것이 바로 유동자산이죠.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다음에 4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예. 이거 맞죠? 예.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이것이 유동자산인 거죠. 자, 1번이 틀렸어요.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7년도 결산 후 건물 관련 자료이다. 2018년 2월 1일 건물을 580만 원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또 공식을 하나 또 써봅시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은 먼저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되죠. 처분 금액을 알아야죠. 처분 금액에서 빼기 장부 금액이다라 이거죠. 처분 금액 빼기 장부 금액. 그러면 처분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처분 금액을 알려주었을 거예요. 네, 건물을 580에 처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80은 알아냈습니다. 자, 장부 금액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장부 금액 공식을 한번 또 써볼까요? 장부 금액이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 상각 누계액이 장부 금액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원가는 600만 원이군요. 2017년 말에 건물의 취득원가는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말에 현재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2월 1일 날 처분했으니까 1개월치를 감가상각을 여기 하라고 돼 있어요. 월할 상각이라고 돼 있으니까. 예. 1개월치를 상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1개월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내용연수 10년에 잔존가치 제로이고 정액법으로 하는 경우에 600만 원에 취득한 건물을 나누기 10을 하면 1년에 60만 원씩이군요. 자, 1년에 60만 원이면 12달로 나눠보면 한 달치가 나오겠군요. 5만 원 나오죠? 네. 5만 원이더라. 그러면 자, 지난해 말까지 120만 원이니까 여기다 5만 원 더하면 감가상각 누계액,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1개월치가 5만 원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6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25만 원이고 한번 빼보세요. 475만 원이 나옵니까? 네. 그러면 475만 원이 나온다. 이게 바로 장부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580만 원 빼기 475만 원. 네. 그러면 이익이 발생했죠?
예, 처분 금액이 크니까 얼마 나옵니까? 100만 원. 네. 이것이 처분 이익이다. 처분 금액이 크면은 처분 이익이요. 처분 금액이 낮으면 처분 손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처분 손실이고 플러스가 나오니까 처분 이익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계산기를 두들기면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 3번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5만 원. 자,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이 문제는 FAT 1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실기시험에도 하나 나와요. 실기시험에 부가가치세 문제로 하나 나오죠. 이렇게 이론에서도 툭툭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라는 문제는 바로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 답이죠. 자,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풀이하시면서 여러분 그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질문할 수 있는 날은 오늘하고 금요일밖에 없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 거래 내용이다. 기말 결산 시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결과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에 관련된 거래인데 결산 시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평가나 처분이 있으면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왜냐?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죠. 처분은 물론이고요. 자, 12월 1일 거래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20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예. 이거는 손익에 영향을 안 주는 거래요. 요거는 이제 8,000원에 200주를 구입했구나. 이거는 교환 거래죠.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두 번째, 12월 15일 위의 주식 중 100주를 만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익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죠? 여기서 손익거래가 여기서 나오겠네. 그 다음에 12월 31일 위의 자녀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했다. 여기서도 손익거래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자, 12월 15일 거 일단 답을 맞춰보고 분계를 써보겠습니다. 우선 답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답을 맞추는 방법. 8,000원에 사가지고 만원에 팔았다고요? 그러면 한 주당 2,000원이죠? 근데 몇 주 팔았어요? 100주. 네. 그러면 2,000원에다 100을 곱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20만원 나오죠? 네. 20만원 이익이 증가. 그 다음에 12월 31일 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공정가치가 7,000원으로 평가했어요. 근데 이거 100주가 남았는데 자녀 주식이 100주예요. 근데 원래 8,000원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1,000원씩 하라겠죠? 네. 100주 곱하기 1,000원은 얼마입니까? 10만원. 예. 10만원이 마이너스가 났죠? 네. 자, 플러스 20만원에 마이너스 10만원 하면은 플러스 10만원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답은 1번에 있어요. 네, 답은 1번에.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답만 맞추고 가면 안 되죠. 네. 이거 회계 처리를. 그 답을 뭐예요? 그 답을 해설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계 처리입니다. 자, 12월 15일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15일 분계 누가 한번 해보느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윤미 씨까지 한 것 같은데 정은진 씨 어디 계시죠? 예, 제가 아주 정확히 알죠. 네, 분계 한번 해보시죠. 이거 12월 15일 거. 사변에 현금. 받았는데 차변에 현금인가요? 예, 현금 20만 원. 아니에요? 12월 15일 거 20만 원이 들어왔나요? 백주를 만 원에 팔았어요, 현금으로. 백주 이건 2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백주를 백주를 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이 들어왔겠네요. 예, 100만 원이죠. 네. 원가가 80만 원이죠? 백주 곱하기 8,000원 해야 되니까. 네. 처분 이익 20만 원. 그렇죠. 이 회계 처리가 가능해야 이 문제를 완전히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거래에서 이 부분이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부분이. 현금하고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안 줍니다. 요것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대변의 이익이니까 그래서 아까 수익 발생 20만 원이다라고 12월 15일 거를 우리가 메모했던 거. 예. 회계처리 분계 정확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12월 31일 것도 한번 해보자. 12월 31일에 평가를 했죠. 이 분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혜령 씨가 한번 해볼까요? 김혜령 씨 빈자리네. 박미정 씨가 한번 해보죠. 네. 박미정 씨. 12월 31일 자녀 주식을 주당 7,000원의 공정가치로 평가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딴 거를 보고 있어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정신이 안 차려져요. 정신이 안 차리잖아. 응? 다시 해보세요. 자, 지금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자녀 주식 100주. 예. 100주가 원래 장부가 8,000원인데 지금 7,000원으로 이 연말에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평가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분계가 차변에 앞부분은 뭐 생략해요? 그렇지. 이 앞에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100주 곱하기 1,000원이니까 10만 원이죠. 예. 대변이 뭘까요? 예.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이죠. 이 회계 처리에 의해서 여기에서 손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손실 발생. 손실이 차변에 오면 비용 발생이지 않습니까? 비용 발생이 그래서 아까 10만 원이라고
비용 발생 10만 원. 비용 발생은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수익 발생은 당기순이익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플러스 2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에 10만 원만큼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냈죠. 네. 그래서 이 답을 말이죠. 이 답을 뒷받침하려면은 이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분계를 머릿속으로 돌려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잘 안 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지에다 써봐야 돼요. 예. 시험지에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 살짝 빠른 글씨로 써보면 딱 정리가 됩니다. 머릿속으로 돌리다가 이게 차변 대변이 막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써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싶어요. 예.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냥 막 책을 보고 마구 읽으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노트에다가 한 번씩 써보면 정리가 돼요. 핵심 단어들 이게 써보고 이런 분계 같은 것은 진짜 써봐야 돼요. 예. 이 타이핑, 이 전표로 이 스마트 A 프로그램에다 따닥따닥 입력하는 거하고 내가 노트에 써보는 거하고는 노트 써보는 게 훨씬 더 공부가 잘 되더라.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전산이 되었다 해도 손으로 써보는 거 필요하다. 자, 네 번째 문제는 간단한 문제 같아요.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거. 이거 간단한 게 아니네. 네. 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이런 거 우리 교재에서 안 나왔죠? 네. 이거 출제 범위를 좀 벗어났네요. 예. 출제 범위를. 요게 앞 위에 TAT 2급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33회에서 이 문제를 본 우리 수험생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문제가 나와서. 네. 회계의 변경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해 추정률 1%, 2% 이런 거예요. 이거를 변경하는 거.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의 변경,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대한 판단의 변경.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감가상각만 이 세 가지하고 서로 다릅니다. 아니구나. 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그쵸? 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뭐냐면은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이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회계의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돼요. 예. 자, 이게 지금 저한테 교재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상으로 FAT 1급이 아니라 TAT에 가야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정책의 변경. 혹시 또 이번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회계의 변경. 응?
네. 자,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자, 원래는 이 회계 변경에 관한 회계 처리는 전산 세무, 그러니까 TAT 2급과 TAT 1급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FAT 1급에 지난 33회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는 건 원래 없는 게 가장 좋죠. 한번 정해진 것은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쭉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왔는데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를 보니까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는데 따져보았더니 그런 동종업체의 다른 기업이 하고 있는 회계 처리가 더 유용한 회계 처리더라. 그러면 바꾸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걸 이 회계를 변경하려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정당한 이유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첫째, 법률이 바뀌었을 때 이유가 돼요. 둘째, 동종업계에서 회계 처리 방식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와 같이 주로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질문을 뭘 많이 하느냐면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 또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 이걸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사례에 있습니다. 자, 정책의 변경의 사례에는 여기 딱 밑줄 그어 놓으시는 거야.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이 유가증권 취득단가보다는 앞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번 33회에도 지금 이게 나왔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자, 그러면 이 회계 정책의 변경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회계 처리를 하는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이게 또 중요합니다. 회계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작년도 것도 고친다 이런 얘기예요. 소급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 것까지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기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가령 그동안 총평균법으로 하다가 선입선출법으로 바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거도 그렇게 고쳐가지고 재무제표 고쳐야 돼요. 자, 회계처리, 회계 정책의 변경은요, 그 변경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보면은 전기, 단기 거 이렇게 비교해 놨잖아요. 그게 기준이 같아야 돼.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전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소급 적용.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정책의 변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정책의 변경의 핵심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이 추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보다는 좀 가벼운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계 추정을 읽어보면 일부 재무제표 항목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가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 회계에서 추정하는 것들이 뭐예요? 대손율. 이런 게 확실히 대손이 난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외상매출금의 2%는 회수가 안 되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럴 거야 하고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또 감가상각 같은 것도 내용연수, 가령 저 에어컨을 내용연수 5년을 잡았다고 보겠습니다. 정말 5년만 쓰고 저걸 버릴까요? 추정입니다. 추정. 내용연수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 있는 추정의 대표적인 값이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설정하는 거라든가 또 대손상각할 때 대손율을 1%로 하자 뭐 2%로 하자 이게 정하는 거 있죠. 그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추정값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추정의 사례.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라는 건 뭐냐면 재고자산이 유행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치가 떨어진 거를 우리가 저가법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리가 회계의 추정으로 본다는 거죠. 또 우발 부채의 추정. 자, 우리가 여러분 부채에서 유동 부채하고 비유동 부채는 배웠는데 우발 부채라는 말 처음 나오죠. 우발 부채라는 건 뭐냐면요. 부채는 부채인데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그런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부채로 설정했지만 이게 안 갚아도 되는 부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요. 가정에서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돈을 보태줬어요. 너 이거 갚어. 너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내가 1,000,000원 이거 주는 거야. 너 갚아야 돼.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자녀가 이걸 내가 빚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우발부채예요. 근데 이게 왜 우발부채라고 보냐면 이게 개인 간에 무슨 차용증을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형편이 괜찮으면 뭐 안 갚아도 되겠지. 그러나 부모가 계속 너 갚아야 돼? 땡기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업에도 부채가 그런 성격의 부채가 일부 있습니다. 부채는 맞는데 이게 잘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발 부채 추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회계의 추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우발 부채라는 게. 또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예. 그래서 여기서는요. 또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 감가상각 관련된 것들 전부 추정의 변경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손 추정 요 두 가지에다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추정의 변경은 대손율의 추정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잔존금액의 변경. 그러니까 잔존가액도 이거 추정이에요. 잔존가액이라는 게 내용연수 다 경과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데 그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그 가격 받을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확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 회계 처리를 하는데 전진적으로 처리한다는 거. 여기에 밑줄 그어. 아까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는 소급 적용이죠. 그런데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전진적이라는 건 뭐냐? 자,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거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또 본다. 자, 이게 지금 두 가지 사항이 여기 있는데요.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전기 거 안 고칩니다. 단기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버려요. 예. 그걸로 인해서 손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기에서 고쳐요. 예. 단기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이것이 전진 처리 방법. 단기 이후로 그냥 고친다. 과거 거를 그냥 단기에 고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또 밑에 뭐냐면은 어떤 회계의 변경이 있는데 이거 정책으로 정책 변경으로 판단할지 추정의 변경으로 판단할지 판단이 모호한 것은 추정으로 본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는 것이죠. 밑에 이 내용이 그겁니다.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거를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요것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에 따른 회계 처리까지는 회계 오류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는 아마 FAT 1급에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론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네, 아까 제가 있는 것인 줄 알고 처음에 답을 잘못 찍었었는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대손율의 추정 이거 회계 추정이죠.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계 추정이죠. 그러나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그 다음에 아까 재고자산 진부화에 대한 판단의 결정 이것도 추정의 변경이 있었죠. 네,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3월 상품 재고장이다. 주식회사 한공이 재고자산의 평가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3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요? 이랬습니다. 네,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재고자산을 구하려면 재고 수량 곱하기 단가. 네. 그런데 선입선출법이니까 평균 구할 필요 없죠. 네. 자, 선입선출이니까 요 매출이 여기 하나 있어요. 매출 250개를 털어내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150개를 먼저 털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100개만 더 털면 되죠. 네. 여기 300개에서 이제 200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개 곱하기 1,400원 한 거하고 여기 200개 곱하기 1,300원 한 거. 여기 재고로 남은 거죠? 400개. 자, 그러면 요거 200개 곱하기 1,400원은 28만 원. 200개 곱하기 1,300원은 26만 원. 54만 원이 재고구나. 수량은 400개죠. 예, 그래서 여기는 재고 자산 금액으로 물어봤죠. 54만 원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여러 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재고 자산이 얼마냐 물을 수도 있지만 3월에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매출원가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이 얼마냐 하면은 남은 걸 가지고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면 되는데 재고 자산이 아니라 3월에 매출원가가 얼마냐라고 하면 요 250개에 해당되는 거에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이 매출이 250개죠. 이거의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개. 이게 150개 곱하기 1,200원 한번 해볼까요? (18만 원이) 나오나요? 예, 1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00개를 팔았죠? 여기에서 200개? 100개군요. 예. 100개. 100개 곱하기 1,400원은요? 14만. 예, 14만 원.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냐 하면은 이 250개에 대한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32만 원이 매출 원가의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고 자산이 얼마냐 물을 수도 있고 3월 중 매출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항상 재고 자산만 묻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입선출을 후입선출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근데 후입선출로 문제가 잘 안 나오는 편이지만 이왕에 여러분들 어떤 분은 후입선출하니까 3월 21일 날 매출이 일어났는데 29일 날부터 털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1일 날 매출이 일어났는데 어때 미래에 들어올 걸 어떻게 털어냅니까? 뒤에 거는 무시해야 돼요. 예, 후입선출로 만약에 재고자산을 구하라 그러면 매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준으로 그 이전 거를 털어야지 그 이후 거는 털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250개가 팔려 나간 거예요. 이게 후입선출이에요. 그러면 재고를 구한다 그러면 이게 50개 남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250개 팔렸기 때문에 이게 50개 남아서 50개 곱하기 1,400원하고 여기 150개 다 남았으니까 150개 곱하기 1,200원하고 여기 200개 다 남았으니까 200개 곱하기 1,400원 이렇게 3개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것이 후입 선출의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물어도 다 할 수 있죠. 총평균법으로 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 있는 수량, 여기 수량, 매출 빼고 여기 매입 수량 그거는 총평균법은 그 뒤에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한 달치 전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곱하죠. 이거 다 곱해가지고 금액 구하고 이거 금액 구하고 이거 금액 구해서 금액의 합계 나온 거에서 요 수량의 합계 650개 이걸 나눠요. 이 금액에서 이 수량으로 나눕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면 이 평균 단가에다가 다 재고 자산을 구하라 그러면 재고 수량 650개에서 250개니까 400개. 이 단가 구해진 이 평균 단가에다 400개 곱하면 재고 자산. 매출 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구해진 단가에다가 요 매출 수량 250개를 곱하면 매출 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평균법은 매출 빼고 기초 재고하고 매입만 수량 다 더하고 단가 곱해서 금액을 다 구해서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평균을 구해라 이거예요. 한 달 평균 단가를. 그 평균 단가를 이게 지금 평균 단가예요. 이걸 구해가지고 재고 수량에 곱하기 하면 재고 자산이요. 이 판매한 수량에 곱하기 하면은 매출한 수량에 곱하기 하면은 250에다 곱하면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확실히 아셨죠? 그래서 이런 5번과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자주 나오는데 선입선출로도 문제가 나오고 후입선출로도 문제가 나오고 총평균법으로도 문제가 나오더라. 그런데 묻는 것이 재고자산을 주로 물어보지만 언제나 재고자산을 묻는 게 아니고 매출원가를 물어볼 때도 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진지하게 지금 됐는데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도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